그 미친년만 죽으면 그 막대한 재산은 전부 당신 거예요. 약으로 안 되면 그냥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버려요.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결혼식 이틀 후 호텔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CCTV를 전부 돌려봤는데 사모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결혼식 이틀 후 호텔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안 CCTV를 전부 돌려봤습니다. 사모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 오셔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분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른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새하얀 침대 시트 위로 반짝이는 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놓인 값비싼 라텍스 매트리스의 포근함을 느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곳은 남편 강준이 결혼 후 저에게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다며 세심하게 고른 우리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어젯밤은 신혼 첫날 밤이었지만 열정의 여운보다는 온종일 하객들을 맞이한 피로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사람의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후였습니다. 몸을 일으켜 벽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준의 멋들어진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아, 더 자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으로 파트너 사랑 급하게 만날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갈게. 점심에는 돌아와서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줄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메모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강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에 열정적이면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더러 3번은 나라를 구해야 강준 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셨지만 가족의 사랑은 늘 부족했습니다. 강준은 그런 제 곁에서 다정한 관심과 든든한 어깨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텅 빈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한 듯 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서연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골든팰리스 호텔의 김 부장입니다.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골든팰리스 호텔은 저희 부부가 바로 그저께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곳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지인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희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럼요, 기억하죠. 무슨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 주시고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심각한 어조에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문제는 아닙니다, 사모님. 안위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일이라 사모님께서 즉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호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찬물 잔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부장님?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시면 지하에 있는 보안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김 부장님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사모님, 혼자 오셔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분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명심하세요. 이강준 대표가 사모님이 저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는 뚝 끊겼고 텅 빈 공간에 신호음만 끝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서울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했지만 등줄기로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째서 강준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우리 결혼식 직후에 호텔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서둘러 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을 골라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집안에 전용 기사를 부르는 대신 호출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에 앉아 한강대교를 스쳐 지나가는 바쁜 사람들의 행렬을 보며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사고, 문제, 혹은 강준의 빚 문제 같은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택시는 골든팰리스 호텔 후문에 멈춰 섰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서둘러 내린 저는 혹시 모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호텔은 어젯밤처럼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직원과 보안팀이 이용하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에어컨 냄새와 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 부장님은 통제구역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부르자 김 부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고는 제 위아래를 훑어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군요.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시죠. 부장님은 저를 이끌고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굳게 닫힌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보안 요원들은 모두 부장님께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안쓰러움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중앙관제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부장님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한 뒤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호텔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2명의 기술 직원은 김 부장님의 손짓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방에는 저희 2사람만 남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의자 하나를 끌어와 제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호텔이 작은 모텔이었을 때부터 사장님, 그러니까 사모님의 아버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사모님을 제 친조카처럼 여겨왔기에 이 일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파티가 끝나고 보안팀이 자산 점검을 위해 CCTV를 돌려보다가 아주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무슨 영상인데요, 부장님?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늙고 주름진 손으로 컨트롤 패널의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얼굴은 비밀스럽고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명확히 말씀드려야 사모님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카메라는 호텔의 공식적인 감시 시스템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쪽 탈의실 구역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귀금속을 훔치는 일이 잦아 호텔 평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부 범인을 잡기 위해 저에게만 몰래 지시하여 석고보드 천장 구석에 위장용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사장님 단 2사람만 아는 사실이며 외부에 알려지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진작에 철거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런 장면을 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앞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타임라인은 어제 오후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메인홀에서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카메라 앵글은 방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탈의실 문이 열리고 2사람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심장이 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 멋진 턱시도를 입은 강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유라,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결혼식의 메인 신부 들러리였습니다. 둘이 저기서 뭘 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김 부장님은 대답 없이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으며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지던 그 좁은 탈의실 안에서 강준과 유라는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라는 강준의 목을 끌어안았고 강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과 목에 개걸스럽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저 끔찍한 이미지가 제 망막에 영원히 새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남편,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남자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저와 영혼을 맹세했던 그 남자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정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강준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빛은 평소에 온화하고 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교태와 요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소리도 나오나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볼륨을 높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들린 후 유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며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밖에선 서연이가 오빠 기다리면서 사진 찍고 있잖아. 강준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신경 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하루 종일 착한 남편 연기하면서 그 여자한테 웃어주느라 미치는 줄 알았다고. 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연기 잘하래? 무대 위에서 두 사람 알콩달콩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눈꼴 시려서 죽는 줄 알았네. 미리 말해두는데 이 일 끝나면은 나한테 제대로 보상해줘야 해. 강준은 유라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 이미 다 얘기 끝났잖아. 이 결혼식만 끝나면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유라야. 박서연은 나한테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뿐이라고. 저는 누군가 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보안실의 공기가 모두 빨려나간 것 같았습니다.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강준의 말은 저의 자부심과 사랑을 향해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이 공들여 연출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그들이 키스하는 모습을, 강준의 손이 유라의 드레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제 웨딩드레스를 걸어두었던 그 자리에서 뜨겁고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에 온몸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돌처럼 굳어앉아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배신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제게 힘을 주려는 듯 했지만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강준과 유라는 서로에게서 떨어져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방향은 제 몸에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라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단계 계획은 언제 시작할 거야? 착한 친구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걔 행복해하는 꼴 보면 짜증나 죽겠어. 강준은 턱시도 단추를 잠그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자기야.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야. 걘 날 철석같이 믿고 있어. 돈만 많고 뇌는 없는 총구석에서 벼락부자 된 년이라고. 내가 자기의 순진하고 착한 모습에 반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잖아. 진짜 웃기지 않니?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속삭였지만 마이크는 그 소리를 똑똑히 잡아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걔 아버지가 남긴 500억 원짜리 신탁기금은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면 인출 가능해. 거기다 곧 재개발 보상금이 나올 강남 대로변 상가까지 합치면 대충 계산해도 거의 1,000억이야. 걔가 나한테 재산관리 위임장에 서명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걔가 서명을 할까? 그렇게까지 멍청해 보이지는 않던데. 변호사 사촌 오빠도 있잖아. 강주는 자신만만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민준 변호사,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박서연이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정신 상태가 아니게 만드는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 상태가 아니다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유라는 강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잔혹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오빠가 저번에 말했던 그 약을 쓰자는 거야? 안전하긴 해? 만약에 약물 쇼크로 죽기라도 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설 거고 그럼 귀찮아지잖아. 강준이 비웃었습니다. 걱정도 많으시네. 그건 독약이 아니야. 그냥 영양제지. 하지만 고용량으로 특정 신경안정제와 함께 복용하면 환각, 기억력 감퇴,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돼. 남들이 보기엔 그냥 결혼 후 우울증이나 유전적인 정신병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때 내가 남편이자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내의 치료를 위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강준이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주던 영양제 병들이 제 머릿속에서 독약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진짜 악마다. 근데 난 그런 게 좋더라.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약을 조금씩 바꿀 거야. 3개월 안에 걔는 기억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할 거고 6개월 후에는 우리 손에 들린 너덜너덜한 인형이 되어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돈은 우리 거고 넌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거지. 영상은 두 악마가 서로를 보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 차례로 방을 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보안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제가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두 사람이 사실은 제 목숨과 존엄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미는 악마였습니다. 이 진실은 갓 결혼한 한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버거웠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구석의 작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위에까지 다 토해냈습니다.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든 혐오감을 전부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강준과 유라의 모습, 그들의 더러운 계산이 담긴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김 부장님이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진정하세요.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김 부장님이 건네는 생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숨에 물을 다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장님, 신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 파일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증거로 꼭 필요합니다. 김 부장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USB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의 원본 파일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저는 작은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이 외로운 싸움에서 저의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김 부장님은 슬픈 눈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압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해지셔야 합니다. 사모님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반드시 정의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부장님의 말씀은 제 뺨을 때리는 찬물과도 같았고 저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저 악마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나를 보기 위해 아주 잘 살아야 한다. 저는 김 부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던 길로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청계천 근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오던 곳이었습니다. 검은 물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실컷 울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의 눈먼 사랑을 위해, 짓밟힌 순수함을 위해, 배신당한 믿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 위로 뚝뚝 떨어져 씁쓸한 맛과 섞였습니다. 30분쯤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자 저는 가방에서 파우더를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창백한 입술을 가리기 위해 립스틱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작은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박서연, 너는 죽었어. 순진하고 사람을 믿던 박서연은 저 보안실에서 이미 죽었어. 지금부터 너는 다른 사람이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연기를 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강준을 마주해야 했다. 행복한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택시기사의 값싼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준이 의심하지 않도록 서둘러 손목에 로즈 향수를 뿌려 냄새를 덮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저를 15층으로 데려다 주었고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무섭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수한 갈비탕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였다면 기쁘게 소리치며 달려가 강준을 껴안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냄새는 제 속을 역겹게 뒤틀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강준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서 냄비의 국물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내, 왔어? 막 갈비탕 다 끓였는데 깨우려고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으며 평소보다 조금 차갑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답답해서 바람 쐴 겸 아래 산책 좀 하고 왔어요. 일찍 왔네요. 파트너랑 점심까지 먹고 올 줄 알았는데 강준은 저를 안으려 다가왔지만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교묘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트너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이 미뤄졌어. 그 틈에 얼른 와서 아내 보양식 만들어줘야지. 어제 온종일 힘들었잖아. 그는 고기가 듬뿍 담긴 갈비탕 한 그릇을 떠서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편인 양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남편표 특제 갈비탕이야. 저는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을 보았습니다. 붉은 대추가 마치 제가 목격한 피비린내 나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자 손이 약간 떨렸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왜 안 먹어? 입에 안 맞아? 강준이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 좀 피곤해서 결혼식 후유증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해야 할 국물 맛이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강준은 맞은편에 앉아 턱을 깨채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아, 아까 유라한테서 연락 왔었어. 어젯밤에 네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플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 혹시 유라랑 같이 스파라도 다녀올 생각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온 유라라는 이름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제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다정했으며 거짓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당분간은 우리 가족한테만 시간을 더 쏟고 싶어요. 유라도 자기 일로 바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강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눈에 이글거리는 증오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제가 순한 양인 줄 알았겠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이 양은 이제 곧 늑대로 변할 테니까. 그날 오후 저는 정기예금 만기 처리를 위해 은행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제가 향한 곳은 강북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촌 오빠인 박민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제 친사촌으로 현재 대형은행의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불같고 직설적이지만 저를 무척 아껴주는 오빠였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USB 속 영상을 보여주자 민준 오빠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물잔이 튀어오르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친 새끼. 내가 당장 가서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 민준 오빠는 벌떡 일어나 카페를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오빠의 옷소매를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오빠, 진정해. 지금 이렇게 소란 피워봤자 뭐가 달라져? 오빠가 그 사람 때리면 오빠는 감옥 가고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결국 내 재산 다 빼앗아 갈 거라고. 민준 오빠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이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냐. 내가 처음부터 그 자식 의심스럽다고 했잖아.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낯짝이 딱 사기꾼상이라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이제 와서 누굴 탓해봤자 소용없어, 오빠. 나 오빠 도움이 필요해. 그 인간들 죗값 치르게 하고 싶어. 법으로, 명예로. 그들이 그렇게나 갈망하는 모든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준 오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누그러졌고 대신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될까? 이강준 회사 재정 상황 좀 알아봐줘. 회사가 잘 되고 있고 곧 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도 따낼 거라고 했는데 영상에서 유라랑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빚이 아주 많은 것 같아. 민준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건 내 전문 분야지. 신용정보팀이랑 CIC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친구들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싹 다 파낼 수 있어. 또 뭐 필요한 거 있어? 법률 자문도 필요해. 그 인간이 나한테 재산관리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려고 하고 약물로 날 행위 무능력자로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어. 민준 오빠는 이를 갈았습니다. 악마 같은 놈. 알았어. 법적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절대 그놈이 주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든 서명하면 안 돼.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만약에 계속 강요하면 손이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거나 잉크를 쏟는 식으로 시간을 벌어. 내가 이혼소장이랑 고소장 미리 준비해 놓을게. 하지만 그놈이 널 독살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오빠와의 만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직하고 날카로운 동맹이 생겼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강주는 서울 본사에서 온 VIP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며 늦는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침실로 부축해 신발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에 구역질이 났지만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끝까지 해냈습니다. 강준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강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그는 회사 기밀 서류가 많다며 문을 항상 잠그고 제게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강준이 베란다 금전수 화분 밑에 비상 열쇠를 숨기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자 축축한 흙 속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기쁨에 차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고양이처럼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큰 불은 켜지 못하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췄습니다. 방은 서류로 어지러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설계 도면, 그리고 살인적인 이자율이 적힌 사채 계약서까지.
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잠긴 서랍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아까 강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온 열쇠 꾸러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자물쇠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싱가포르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은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골든 로터스라는 이름의 회사로 보내는 해외 송금 내역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친구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류철 아래에는 따로 클립으로 고정된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권 위임장 초안이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정신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제 모든 재산의 처분, 매매, 양도에 대한 전권을 이강준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이번에는 처절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물건들을 원래대로 정리한 뒤 서재문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제가 침대로 돌아와 강준 옆에 누웠을 때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 내 사랑하는 남편. 당신이 편히 잠들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부엌을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낯선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포장지는 뜯겨 상표는 없었고 옅은 파란색 알약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강준과 유라가 저를 기억상실로 만들기 위해 약을 사용하자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약봉지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휴지에 쌌습니다. 알약 사진을 찍어 민준 오빠에게 보내 아는 약사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건 할로페리돌의 파생물이야.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되는 강력한 신경안정제. 정상인이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창란, 손떨림, 일시적 기억상실, 망상 증세를 유발할 수 있어.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매일 밤 강주는 잠들기 전 피부에 좋다며 꿀을 넣은 따뜻한 우유를 타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를 위한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강준이 우유잔을 건넸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욕실로 등을 돌린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우유를 베란다 화분에 쏟아버리고 잔을 깨끗이 데꿨습니다. 저는 EEJ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약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그다지 크지 않은 휴대폰 벨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척 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한 표정으로 강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내 차 열쇠 어디에 뒀더라? 아무리 찾아도 없네. 강준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만족감이 스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하는 투였습니다. 차 열쇠. 당신 손에 있잖아. 왜 그래 안 해? 요즘 부쩍 잘 잊어버리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척했습니다.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분명히 가방 안에서 찾고 있었는데 강준은 제 어깨를 감싸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봐. 우유 마시고 일찍 자.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연기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했던 질문을 계속 반복했고 때로는 대화 도중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강준이 유라와 신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효가 듣나봐 자기야. 오늘 걔 ATM 비밀번호도 잊어버렸어. 이제 수학할 때가 거의 다 됐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 미친 줄 알았겠지만 정작 그의 코가 꿰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호텔 지배인 김 부장님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 잠시 호텔에 들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저를 객실 관리부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초췌한 모습의 한 여인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박 여사님이십니다. 김 부장님이 소개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아가신 이 사장님, 따님이시죠? 세상에, 이렇게 크셨구나.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기셨네. 옛날에 사모님께서 제 아들 심장 수술비를 도와주셨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감동하여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보답을 바라고 남을 돕는 분이 아니셨어요. 부장님께서 저한테 주실 게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박 여사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의 세련된 만년필이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탈의실 청소하다가 소파 틈새 깊숙이 박혀있는 이 펜을 발견했어요. 관리실에 맡기려다가 무심코 펜머리 버튼을 눌렀는데 사람 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 이름이랑 사모님 남편, 이 대표님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죽이네 마네 하는 무서운 얘기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제가 갖고 있었어요. 김 부장님을 만난 게 천만다행이었죠. 저는 펜을 받아들자마자 이것이 사업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문가용 녹음 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펜의 주인도 알아차렸습니다. 유라의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중요한 회의 내용을 녹음할 때 이 펜을 사용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준과 유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유라는 강준이 재산을 차지한 후 자신을 버릴까봐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몰래 녹음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그녀는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녹음 내용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의했습니다. 강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약효가 약하거나 걔가 서명을 안 하면 그냥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돼. 트럭 기사 하나 고용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재산은 제일 순위 상속인인 남편한테 오게 되지. 깔끔하잖아. 유라의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빠, 계획 철저하게 세워.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안 돼. 나 감옥 가기 싫어. 저는 녹음펜을 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들의 트럭 바퀴 아래서 형체도 없이 죽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또 한 번 구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에요. 호텔을 나서며 저는 소나기를 예고하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불륜 영상, 사기성 재무 서류, 그리고 살인모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던져 이 물고기들을 한 번에 잡아들일 시간이었습니다. 녹음 펜을 얻은 지 사흘 후 저는 민준 오빠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야구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에 반을 가린 낯선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이분은 내가 고용한 사설탐정 김 실장님이야. 며칠 동안 이강준을 미행했어. 민준 오빠가 짧게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선명하게 찍힌 수많은 도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준과 유라가 영등포의 허름한 뒷골목 카페에서 관자놀이부터 뺨까지 긴 흉터가 있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칼자국 박사장으로 영등포 일대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모님 남편의 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입니다. 그는 자본금을 전부 불법 온라인 도박과 코인 투자로 날렸습니다. 현재 박 사장에게 진 빚만 300억 원이 넘고 이자는 매일 수천만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가 그토록 제 재산을 빼앗으려 서둘렀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마감일이 이달 말이야. 갚지 못하면 조폭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유라랑 짜고 널 해칠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거고 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저는 사진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강준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목숨과 양심을 팔아넘길 준비가 된 목마른 도박꾼이었습니다. 알겠어, 오빠.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무슨 짓이든 하겠지. 더 조심해야겠네. 민준 오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서 당분간 지내. 거기 너무 위험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지금 집을 나가면 그들이 의심하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최악의 경우 도망칠 거야. 나는 남아서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야 해. 법 앞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현장에서 그들을 잡고 싶어. 민준 오빠는 한숨을 쉬었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한 번 결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말, 유라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고급 제비집 선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입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강준 오빠한테 들었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몸이 안 좋은 거야? 너무 걱정돼서 너 보양하라고 제비집 좀 사왔어. 이거 신경 안정에 아주 좋대. 저는 선물 상자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분명 그 안에도 그들이 저를 독살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기쁜 척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유라야. 역시 너밖에 없다. 요즘 정말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미치겠어. 유라는 소파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가식으로 가득 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 중에 정말 용한 분이 계셔. 이런 신경쓰약 전문이거든. 내가 예약 잡아줄까? 빨리 검사받고 마음 편해지는 게 좋잖아. 저는 그녀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라는 사람도 분명 그들의 한패일 것이고 강준이 쉽게 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신병자라는 진단서를 끊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손을 떨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엎었습니다. 나 병원 가는 거 무서워. 그냥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유라는 서둘러 잔을 집어들며 제 반응을 살피더니 다시 다가와 저를 다독였습니다. 알았어. 억지로 권하지는 않을게. 대신 내가 사온 제비즙은 꼭 챙겨 먹어야 해. 지금 당장 내가 부엌에서 쪄줄게. 뜨거울 때 먹어야 효과가 좋대.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유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비찜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먹어봐. 서연아. 정말 맛있어. 저는 그릇을 들어먹으려는 척 입으로 가져가다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마 택배기사님인가 봐. 네가 대신 좀 받아줄래? 제가 유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라가 문 쪽으로 등을 돌리자마자 저는 쏜살같이 그릇에 담긴 제비즙을 소파 옆에 놓인 큰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그릇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유라가 돌아왔을 때 저는 빈 그릇을 들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먹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 유라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보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봐. 내 말 맞지? 꾸준히 챙겨 먹으면 금방 건강해질 거야.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의기양양한 미소가 훗날 그녀에게 내려질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강준은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장미, 꽃다발을 제게 선물하며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신규 프로젝트 런칭 기념 갈라 디너를 개최해. 아주 중요한 행사고 거물급 투자자들도 많이 참석할 거야. 당신이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어리둥절한 척 했습니다.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요즘 자꾸 깜빡해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오빠 체면만 깎일 텐데요. 강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우아하게 웃고만 있으면 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든든한 아내를 두었다고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파트너사 임원 몇 분이 당신을 만나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고 싶어 해. 당신은 그냥 이름만 쓰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공식적인 행사를 이용해 저에게 재산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약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제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의 압박감까지 더해지면 순순히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빠한테 도움이 된다면 가야죠. 그런데 저 입고 갈 드레스가 없는데 걱정 마. 강주는 목적을 거의 다 이룬 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내가 당신 데리고 가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골라줄게. 그날 밤 당신이 파티의 여왕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여보. 내가 여왕이 될 거야. 당신들의 죄를 심판할 여왕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 그랜드 컨벤션 센터는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영광스러운 파티를 그의 커리어와 명예의 장례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파티가 열리기 전날 저는 민준 오빠와 긴밀하게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오빠는 그동안 준비한 법률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소장,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긴급 재산 동결 명령 신청서까지. 서연아,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야. 오빠는 제게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머리카락이랑 혈액 샘플을 몰래 독립적인 법의학 감정센터에 보냈어. 방금 결과가 나왔는데 네 혈액에서 소량의 할로페리돌과 다른 환각 유발 성분이 검출됐어. 이게 그들이 널 독살하려 했다는 철통 같은 증거야.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든 채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의심이 망상이 아니었음이 그들의 범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경제범죄 수사팀이랑 강력계 쪽에도 연락해뒀어. 그들은 이미 칼자국 박 사장의 불법 사채 조직과 이강준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내일 밤 그들이 사복 차림으로 파티에 잠입할 거야.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됐어, 오빠? 제가 묻자 오빠는 자신만만하게 윙크를 했습니다. 걱정 마. 내 친구가 그랜드 컨벤션 센터 음향, 조명 기술자로 일해. 네가 언제든지 대형 LED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미리 손봐놨어. 네가 휴대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까발려질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총알은 장전되었고 발사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준의 옆에 누워 그가 꿈속에서 수천억 원을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꿈꾸고 있겠지만 내일 아침이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꼼꼼히 하여 피곤한 기색을 가렸지만 아픈 사람이라는 설정에 맞게 일부러 창백기백하고 연약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차는 우리를 그랜드 컨벤션 센터 입구에 내려주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강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저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내부는 화려한 꽃과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 연예인, 사업 파트너들이 인사를 나누며 북적였습니다. 유라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트인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이 파티의 주인인 양 강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준은 저를 데리고 몇몇 중요한 손님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제 아내 박서연입니다.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외출을 잘 못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안쓰럽게 보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강준이 그들 귀에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곧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유라가 다가와 제게 레드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 잔 마셔 서연아. 기분 좀 내야지. 오늘 강준 오빠의 좋은 날이잖아. 저는 와인잔을 들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핏빛 액체가 잔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시는 척 입술에 가져갔다가 이내 잔을 내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 이따가 마셔야 할 것 같아. 유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제 귀에 바싹 다가와 도발적인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나 실컷 즐겨도 친구야. 내일이면 넌 아마 훨씬 더 조용한 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 정신병원도 꽤 괜찮은 곳이야.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미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준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파티의 개회를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비전 전략,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그리고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객석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꽉 쥔 채 강준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때가 되었다. 저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고 여전히 무대 위 강준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그의 거짓으로 가득 찬 호탕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전략적 투자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무대 위로 올라와 협력 양해 각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몇 년간 그토록 기다려왔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옆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유라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바싹 붙어 섰고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에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제가 아까 거절했던 레드 와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거짓된 친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서연아? 유라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강준 오빠가 네 이름 부르면서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할 거야. 마음의 준비나 해. 오빠 체면 깎지 말고 알았지?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 굳이 말 안 해줘도 돼. 유라는 제 태연한 태도에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해서 저를 도발했습니다. 넌 참 운도 좋다. 미쳤는데도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잖아.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을걸. 그녀의 뻔뻔함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유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순수함으로 가득했던 제 눈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 정말 운이 좋지. 강준 같은 남편과 너 같은 좋은 친구를 뒀으니까 결혼식 날 내 남편이랑 잠자리까지 같이 할 정도로 말이야. 유라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린 와인 잔이 흔들리며 와인이 밖으로 쏟아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유라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경멸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스피커를 통해 강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랑하는 아내 박서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중요한 서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객석을 훑다가 제가 서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눈부신 빛에 저는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예상처럼 쭈뼛거리며 무대로 올라가는 대신 유라의 손에 들린 와인잔을 빼앗았습니다. 아까부터 마시라고 권했는데 내가 안 마셨지? 지금 마실게. 저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가 반응하기도 전에 토악! 소리와 함께 저는 와인잔의 레드 와인을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짙은 핏빛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두꺼운 화장을 망가뜨리고 값비싼 이브닝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무대 위의 강준도 경악한 표정으로 손에 든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강준이 마이크를 통해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빈잔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숨 막히는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유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 남편이랑 언제부터 잤어? 내가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있을 때부터? 아니면 결혼식 날? 바로 그 탈의실에서부터? 제 질문은 연회장 한복판에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렸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유라는 얼굴을 문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미친년! 경호원들 뭐해! 이 미친년 끌어내. 얘 정신병자라고. 강준이 무대 위에서 화살처럼 뛰어내려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제 입을 막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심각한 망상증을 앓고 있습니다. 강준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붙잡고 아프도록 세게 쥐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저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럼 이 미친 여자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지. 제 엄지손가락이 연결 버튼을 세게 눌렀습니다. 즉시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프로젝트 로고 이미지에서 영상 인터페이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음향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연회장 사방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미친년만 죽으면 그 재산은 전부 당신 거예요. 만약 약효가 약하거나 걔가 서명을 안 하면 그냥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돼. 트럭 기사 하나 고용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야. 연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강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의 음성 파형과 함께 발언자가 이강준과 최유라라고 명시된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골든 팰리스 호텔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준과 유라가 탈의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저속한 대화와 비열한 재산 탈취, 음모가 수백 명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강준을 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이제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어때 이강준 씨? 내가 망상증이라고? 이 영상도 망상인가? 강준은 온몸을 떨며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꺼! 저 빌어먹을 거 당장 끄라고! 기술팀 뭐해? 하지만 기술팀은 온데간데 없었고 스크린은 계속해서 그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 다음에는 그가 사채업자 칼자국 박 사장을 만나는 도찰 사진들, 불법 송금 서류, 그리고 제가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의학 감정 결과지까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석에서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한 투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SNS로 생중계를 하던 사람들은 휴대폰에 대고 소리치며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퍼뜨렸습니다. 사기꾼, 내 돈 돌려내. 검은 양복을 입은 문신한 남자들, 바로 칼자국 박 사장의 부하들이 입구에서부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경호원들을 무시하고 무대 위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이강준 어딨어? 네가 감히 박 사장님을 속여? 프로젝트 대박 난다더니 우리한테 가짜 등기 서류를 담보로 맡겨? 강준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도망갈 길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방이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전부 가짜야. 누가 영상을 조작했어? 내 안에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 여자 미쳤다고? 유라는 그 사이 얼굴에 와인을 대충 닦아내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고 핥기려 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다른 단단한 손이 그녀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민준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유라의 팔을 세게 뿌리쳤고
그녀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뒤로는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형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혼란의 중심으로 진입하여 사채업자들을 제압하고 강준과 유라를 포위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안까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모든 증거는 사실이며 이미 수사기관의 감정을 마쳤습니다. 이강준 씨와 최유라 씨는 현재 사기, 재산 탈취, 상해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준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털썩 닿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양심까지 팔아가며 얻으려 했던 커리어, 명성, 부가 이제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 영장을 낭독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철컥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강준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공포로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라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전부 이강준이 시킨 거예요. 그가 절 협박했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 말을 들은 강준은 유라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닥쳐! 나한테 독약을 준 게 바로 너잖아. 내 아내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자고 계획한 게 너라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한때의 영혼을 맹세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두 사람은 이제 남은 밥 한 조각을 두고 싸우는 들개처럼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강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원망으로 가득 채웠지만 한편으로는 애원하는 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날 구해줘.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아내는 내가 그 호텔 보안실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 이미 죽었어요. 잘 가요. 저는 등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등 뒤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그리고 두 죄인의 울부짖음과 애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랜드 컨벤션 센터를 빠져나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후에 내린 비가 갠 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눌렀던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민준 오빠가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 끝났어, 서연아. 이제 집에 가자. 네, 오빠. 집에 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6개월 후 이 사건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강준과 유라는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준은 대규모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유라는 적극적 공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강남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부모님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도심의 작은 갤러리와 조용한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수업에 등록하고 요가를 하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처받았었고 또 제 스스로 치유해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점 거리의 한 갤러리에서 저는 한강의 일출을 그린 유화 작품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서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롭고 희망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옆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동그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밝고 선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저는 조금 놀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윤 씨. 저는 박서연입니다. 그림이 정말 멋져요. 왜 황혼이 아니라 일출을 그리셨어요? 지윤 씨는 그림을 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황혼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루의 끝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일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어젯밤이 아무리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쳤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떠오르니까요. 저는 그 믿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저는 제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왔고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이 그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지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께는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분을 찾은 것 같네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서울의 황금빛 오후 햇살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롭고 진실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사건의 여운은 탐욕스러운 자들에 대한 경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민준 오빠를 통해 강준과 유라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 오빠는 저를 단골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첨앤지엠해 보였습니다. 교도소에 다른 의뢰인 접견 갔다가 내 귀한 전남편님 안부 좀 묻고 왔어. 오빠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를 가볍게 저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지낸대? 아직도 옛날처럼 뻔뻔해?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주 비참해. 호의호식하던 놈들이 그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흉악범들이랑 같은 방을 쓴다더라. 교도관 말로는 여자 등쳐먹은 죄로 아주 톡톡히 신고식을 치렀대. 그 세계에서는 그게 제일 비열하고 경멸받는 죄라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내 얘기는 안 해? 했지. 엉엉 울면서 너한테 전해달라더라. 너무 후회한다고. 제발 탄원서 좀 써서 감형받게 해달라고. 너랑 함께했던 평화로운 날들이 그립대. 민준 오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나.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은 못 고치지. 좋을 땐 배신하고 힘들 때나 돼서야 아내를 찾다니. 저는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전 절대 탄원서 안 쓸 거예요. 잘못된 곳에 베푸는 관용은 또 다른 범죄일 뿐이에요. 그는 평생 그곳에서 교훈을 얻어야 해요. 유라, 그녀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 교도소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원래 거만하고 남을 부리기 좋아하던 성격 탓에 교도소의 엄격한 규율과 다른 수감자들의 냉대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심한 우울증에 걸려 하루 종일 명품 옷과 호화로운 여행에 대해 중얼거리다가도 때로는 극도의 증오심으로 강준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한때 가장 악독한 음모를 함께 꾸몄던 두 사람은 이제 차가운 감방 안에서 각자의 고통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결코 누구도 빠뜨리지 않는 법입니다. 판결이 나고 1년 후 저는 마지막으로 강준을 면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읽은 낡은 책을 덮듯 과거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유리창으로 막힌 면회실, 강준은 깡마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은 쓱하고 검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죄수복을 입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나 보러 와줬구나. 아직 날 사랑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다급했습니다. 저는 평온한 얼굴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소식 하나 전해주러 왔어요. 나 곧 재혼해요. 강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가 입가에서 굳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재혼? 누구랑? 신문에 가끔 나오던 그 가난뱅이 화가놈이야? 서연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놈은 그냥 네 돈을 노리는 거야. 이 세상에서 널 진심으로 사랑한 건 나뿐이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망상에 대한 가볍지만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당신의 사랑은 독약이었고 살인 음모였고 비열한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내가 슬퍼 보인다는 이유로 그림을 선물해줬고 내가 아플 때 죽을 끓여줬어요. 내 상처를 끈기 있게 들어줬고 당신이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평온함을 줬어요. 강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붙잡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당신을 용서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해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삶의 증오라는 짐을 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각자의 길을 갑시다.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말자고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강준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며 자유로운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관계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로맨틱한 고백도 영원을 맹세하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지훈 씨는 내성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예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가의 들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오후 햇살의 경이로움, 그리고 그림 한 점을 완성했을 때의 소박한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알아요, 서연 씨. 마음의 흉터는 그림 속의 어두운 색과 같아요. 그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밝은 부분은 결코 돋보이거나 빛날 수 없어요.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강하고 깊이 있는 서연 씨가 있는 거예요. 강가에서 제 초상화를 그리던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에 와줘서 이렇게 밝은 색들을 더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부모님 이름의 장학재단은 점점 더 활발하게 운영되어 수백 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책과 학용품을 받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운영하는 북카페의 은은한 촛불 아래에서 지훈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활짝 핀 연꽃 모양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된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장인에게 부탁해 만든 거예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죠. 마치 서연 씨처럼요. 온갖 힘든 일을 겪고도 맑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까. 나와 결혼해 줄래요, 서연 씨?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반지는 제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결혼식은 가을의 어느 맑은 날 도시 외곽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도 슈퍼카도 요란한 언론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 친한 친구들, 그리고 장학재단의 아이들만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심플한 크림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흰 안개꽃을 꽂았고 지훈 씨는 연한 회색 정장을 입어 세련되고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미 꽃잎이 뿌려진 길을 손잡고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민준 오빠가 신부 측 가족을 대표해 제 손을 지훈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빠는 지윤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했습니다. 내 동생 자네에게 맡기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만약 자네가 얘를 또 올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윤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민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약속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 평생을 바쳐 서연 씨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흘릴 눈물은 오직 행복의 눈물뿐일 겁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저는 멀리서 미소 짓고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 부모님께서도 딸이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결혼식은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누구도 재산이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웃음과 축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심장이 든든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끈기 있게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차오르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쓴맛 뒤에 단맛이 오듯 저는 마침내 인생의 달콤함을 찾았습니다. 5년 후 우리 부부의 갤러리와 북카페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대관령에 분점도 하나 더 냈습니다. 삶은 바빴지만 언제나 웃음이 넘쳤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아름이라는 이름의 예쁜 딸이 생겼습니다. 올해 4살이 된 아이는 엄마의 크고 동그란 눈과 아빠의 그림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이가 종이 위에 삐뚤빼뚤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름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딸의 인생은 엄마처럼 풍파를 겪지 않고 늘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는 가끔 김 부장님과 박 여사님을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호텔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객실 관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제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 복이 가득한 얼굴이야. 역시 마음이 고와야 얼굴도 고와지나 봐. 강준에 대해서는 몇 달 전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고 그를 위해 향 한 자루를 피웠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원한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남은 자에게는 평온함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 현관에 서서 정원에서 놀고 있는 지훈 씨와 딸 아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두 부녀를 따뜻한 후광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름이 엄마, 이리 와서 우리 딸이 그린 가족 그림 좀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이의 그림은 삐뚤빼뚤했지만 밝고 희망찬 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햇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 운명의 날 호텔 보안실에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했던 낡은 장의 끝이었을 뿐 더 아름다운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진흙탕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증오를 내려놓는 법을, 그리고 사랑을 다시 한번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여정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압니다.